안녕하세요, 거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1강에서 말소기준 권리 7가지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소기준 권리 7가지 모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권리입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 날짜가 있을 텐데요. 이 접수 날짜대로 갑구와 을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가지 함정을 숨겨놨습니다. 자, 저는 전직이 간호사니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날짜 순대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 다 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제가 쭉 정리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설정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함정이 있는데요. 우리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담보가등기는 돈을 받기 위한 권리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담보가등기도 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설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봐야 한다 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매물건지 들어가서 문건 접수 송달에 들어가셔서 이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라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진짜 소유권을 받기 위한 가등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채권 계산서가 제출되었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니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소유권을 받기 위한 목적인 가등기이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다 낙찰되면 소멸된다. 그럼 소멸 안 되는 권리가 있죠? 네, 집을 받기 위한 가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수하는 게 무엇이고 인수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말소기준 권리다.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함정을 더 파놨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기 가처분 보이시죠?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제가 1강 때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받았는데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고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가처분이 피보전 권리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입찰해야 된다. 이 후순위 가처분이더라도 재판에서 승소가 되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고 건물이 철거될 수 있으니 후순위 가처분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강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은 원래 채권입니다. 물건과 채권이 만나면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 했죠? 물건이 이긴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이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우리 낙찰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전입신고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바로 유상임대차 계약을 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임대차 계약, 이사, 전입신고를 모두 해야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상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무상임대차 계약이거나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이것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은행에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는지 혹은 경매기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임차인이 이사를 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밝혀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부동산에서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돈을 주고 받겠죠.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력을 배우셨으니 이제 실전에서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럼 바로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갑고와 을고에 대해서 접수번호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선순위의 말소기준 권리가 뭐죠? 근저당권 설정이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는 다 이렇게 소멸이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유상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1년도 2월 20일 날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날 21년 2월 2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등기 있는 곳에 이렇게 갖고 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보다 이전에 있죠.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이 되는데 대항력은 소멸이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끼리는 대항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유상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6월 2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항력은 6월 21일 0시부터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 대항력을 취득을 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죠? 근저당권이죠. 그럼 이렇게 소멸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대항력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게 좋겠죠. 네. 우리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대항력을 획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설정이 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항력이 그 이후에 이렇게 취득이 되면 이거는 대항력이 없는 거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 경매 생활 하실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조심해야 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면 이거는 경매 낙찰로 권리가 소멸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액 배당 받을 경우에는 이거는 소멸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미배당되는 보증금은 우린 낙찰자가 줘야 되니까 배당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배당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배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나눠볼 수 있고 우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을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까먹었네요. 제 고정 댓글에 제가 만든 카톡방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스피드 옥션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경매 유료 정보지인데 여기 가입하시면 제가 1개월 무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주의하세요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아예 안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일수록. 그런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씩은 꼭 클릭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대항력이 있었어요.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확약서가 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이 아니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물건입니다. 그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 안 한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이 확약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항 요건은 계약을 하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만들어진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항력이 없어도 확정 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빨리 획득하면 후순위 채권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획득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을 언제 획득했는지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날짜를 알아야지 그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항상 여러분 투자할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획득한 날 기준은요, 제가 원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과 확정 일자 중에 늦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항 요건을 2022년도 2월 10일 날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대항력 언제 발생하죠? 2022년도 2월 11일 0시부터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2월 12일 날 받으면 요 날짜랑 요 날짜 중 늦은 날 기준으로 하니까 요 날짜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2022년도 2월 12일 날 획득했다. 이 날짜보다 늦게 등기에 기재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다음에 기타 채권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 요건을 확정일자보다 늦게 갖출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죠? 그러면 2022년도 1월 11일 0시부터죠. 그럼 요 날짜랑 확정 일자랑 늦은 날 기준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 2022년도 1월 11일 0시부터가 늦은 날이네요. 그러면 우선 면제권은 2022년도 1월 11일 날 획득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알아야지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선 변제권 날짜 기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겠죠? 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 비용이에요. 낙찰가의 약 2에서 5% 정도 먼저 가져갑니다. 필요비 유익비라고 해서 주택을 개량한 그런 내역서를 제출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임금 채권은요, 근로자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 재해 보상금도 우선적으로 배당된다. 그냥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요, 법정 기일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납부한 발송일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보면요, 당해세와 조세채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만약 이 우선 변제권보다 법정 기일이 늦으면요,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에서 배당이 받아가는 거고, 재산세, 종부세 법정 기일이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늦으면 나중에 받아간다. 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미배당되는 보증금은 우리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우선 변제금은 이렇게 우선 변제금보다 먼저 배당을 해준다고 했죠. 자, 그럼 이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세나 월세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최우선 변제금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있거든요.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이 되면 최우선 변제 범위까지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2월 15일 날 서울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발견을 해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집 주인이 가장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이 2016년도 2월 15일이었으니까요. 이거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겠네요. 그쵸? 여기에 서울은 9,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 범위입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 안에 해당이 되면 3,200만 원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 불안하시면 월세 보증금은 3,200만 원까지 설정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은 9,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2021년도 6월 1일 날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서울은 1억 5천만 원까지 이하가 되어야지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이 되고,
최우선 면제 범위는 5천만 원까지 일단 돌려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월세로 살면 5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주면 위험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증금 세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소액 임차인 범위 안에 해당이 들게끔 만들면 좋겠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주면은 좋겠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뭐 광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광주는 광주 광역시죠. 그러면 광역시 6이 있네요. 광역시 2016년도 2월 15일이니까 광역시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광역시면은 얼마죠? 6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범위는 6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 면제 범위는 2천만 원까지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좀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빼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방을 빼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방빼기는 이 최우선 변제 범위 있죠. 방이 한 개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러면 5,500만 원, 방 한 개당 5,500만 원 방을 뺍니다. 방이 3개인 집은 5,500만 원 곱하기 3 많이 빼겠죠. 그래서 방 빼기를 안 하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 유리할 겁니다. 네, 16분짜리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거 영상 만들려고 한 5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항력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금 이렇게 알아봤고요. 제가 챕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 재생 해보세요. 저는 경매한 지 이제 8년 넘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없는 시간 쪼개고 투자하고 돈 벌었습니다. 제가 전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엄청 바쁜 거 아시죠? 그런데도 해냈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곳도 제가 경매에 투자해서 돈 벌어서 만든 공간인데요. 여러분도 제가 걸어왔던 길 알려드릴 테니 한번 걸어오시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방 링크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한번 친해져 봐요. 같이 해봅시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